자, 그럼 이제 우리 제9장의 해상보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코텀즈를 학습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특히 CIF라든지 아니면 CIP 조건으로 인코텀즈 조건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의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맛배기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인 거고, 사실 이런 해상보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어떻게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무역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절 해상보험의 이해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의 부분에 보시면 하단에 영문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MIA라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이에요. 이 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뭔가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이 내용들이 우리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이 MIA 같은 경우에는 1906년에 나왔어요. 이제 나이가 한 거의 120살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개정이 된 건 아니고 영국에서 해상보험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험법 있죠.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 보험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6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로 조금씩 변형은 되기는 하지만 실제 이 MIA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험에서 이 MIA에 대한 내용들을 쭉 물어보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특히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해상보험법에 대해서 영문으로 쫙 시험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개념들은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학습하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 텍스트를 먼저 볼게요. 해상보험이란 해상 운송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 대가로서 보험회사에다가 뭘 내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 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얼마가 납부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담보해주는 위험에 따라서 해당 피보험 목적물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에요. 피보험 목적물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가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즉 해상 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영문 텍스트를 보면요.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요거 용어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The insurer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undertakes to indemnify, 보상하다, 배상하다라는 뜻이죠. The assured, 얘는 피보험자를 얘기해요.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 that is to say the los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그래서 해상 사업, 해상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배 타고 물품을 운송하는 거, 그거를 해상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해상보험의 기본 원칙에는요, 1번에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최대 선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해상보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의 타이틀로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해상보험은 당사자가 최대 선의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뭔가 거짓으로 악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다 터놓고서 계약을 체결을 해라. 선한 마음으로 체결을 해라. 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요 용어도 기억해 두세요. utmost good faith. 이게 최대선이란 뜻이니까. 나머지는 됐어요. 그 아래 해상보험 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최대선의를 지키지 않으면 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한도까지를 최대선의를 지켰느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MIA에서 내비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최대선의에 기초해서 보험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예요. 자, 거기 아래 보면 사행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해상보험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지 않아요. 2번에 disclosure by assured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입니다. 한글 텍스트만 볼게요.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사항을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통상의 업무상 마땅히 알아야 하는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보험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마 이게 조금 낯선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을 하려면은 항상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떠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어디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게 고지 의무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가입 조건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가입이 거절되는 거고 가입을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좀 보험료를 높게 부르는 거고 아무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보험료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 체결 단계에서 구두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녹취가 되잖아요. 증거로 다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입은 돼요. 가입은 되는데 나중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근데 그때 보험계약 체결할 때 해줬던 내용이랑 다른 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사실대로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고지 의무입니다. 자, 3번에 Principle of Indemnity, 손해배상의 원칙. 해상보험계약에서의 보상은 손해 발생 시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보험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실손보상의 원칙, 부당이득,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실손보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만큼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이 물품에 대해서 보험에 좀 가입하고 싶다. 이거 10,000원짜리 물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참고로만 삼을 뿐이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구매를 하신 다음에 보험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구매한 금액은 이만큼인데 보험회사에서 모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2,000만 원이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거 1,800만 원의 보험에 가입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보험회사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보험 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단계에서 얘기할 때는 이 금액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해당 물품이 모두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손 처리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만 1,800만 원까지만 피보험자한테 손해가 발생했구나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만 주어진다라는 게 실손 보상의 원칙이에요. 요거 이제 뒤에 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잠깐 알아두시고, 다음에 4번에 Doctrine of Proximate Cause, 근인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의 근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여러 조건 중에서 손해 발생에 직접적 효력을 갖는 효과적 근인을 판단 기준으로 해석한다. 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가입 조건이 이렇게 됐어요. 담보 조건, 타 선박과의 충돌, 면책 조건, 폭풍우,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쭉 출항을 했어요. 쭉 출항을 해서 가는데 다른 배가 와가지고 이 배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이렇게 손상이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쭉 갔죠.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물이 계속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쭉 차다가 이제 거의 다 찼어요. 거의 뭐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 보여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결국에는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담보 위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험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고, 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보험금을. 그럼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침몰한 건지, 이것 때문에 침몰한 건지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겠다? 이 근인주의에 따라서 손해 발생에 직접적 효력을 갖는 효과적 근인을 판단 기준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죠.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타 선박하고 충돌을 해서 거의 가라앉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 폭풍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라앉은 걸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인주의 기억을 하시고, 이게 근인주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것하고요, 시간상 손해 발생을 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손해, 위험, 요거를 연결시키실 거예요. 근데 요 시간상 가까운 건 아닙니다. 손상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위험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5번에 워런티, 담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험회사의 담보란 특정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피보험자에 의한 약속을 말한다. 즉, 담보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선택권을 갖는다. 자, 유사한 개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 음주운전을 했으면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못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 증권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써놓는 겁니다. 이게 담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에 대한 내용이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명시담보인 거고요. 거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묵시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익스프레스 워런티요.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거나 첨부된 약정이다. 영국 해상보험법에 의하면
명시담보는 중립담보와 안전담보가 있다. 다음에 implied warranty, 묵시담보고요. 일체해상보험 계약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 MIA에 따르면 묵시담보는 warranty of seaworthiness, 내항성 담보와 적법성 담보를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적법성 담보는 이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불법 무기라든지 아니면 밀수 출입 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배를 움직여요. 그럼 그런 것들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항성 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가 A에서 B항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배의 상태는 A항에서 출발해가지고 B항까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가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떨어져 있고 조금 한 5m 가가지고 배가 폭삭 다 주저앉아 버리면은 얘는 내항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이 배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항성 담보고 대표적인 묵시담보의 하나예요. 자, 다음에 2절로 넘어갈게요. 해상보험계약이요. 1번에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계약은 일종의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 즉 계약자가 보험에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인수에 승낙을 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물품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청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999%가 피보험자 혹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나 보험 가입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의 특성인 낙성계약, 그 다음에 informal contract, 불교식 계약, contract for consideration, 유상계약, 그리고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 요거는 우리 앞에서 그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adhesion contract, 부합계약, 요것도 마찬가지고 casual contract, 유인계약,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게 utmost good faith, 최대선의의 계약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2번에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 요것도 한글 텍스트만 한번 볼게요. 영문 텍스트를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요.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뭐 영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영장문 파트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 삼아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 아래 위로 보시면은 해석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자,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 승낙된 때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청약이 승낙된 때를 증명하기 위해서 슬립이나 보험 인수증서 또는 기타 관례적인 계약서를 참조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냐? 피보험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할 때, 그때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전에 그려드렸긴 했지만 약식으로 그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던 이 피보험자 있잖아요.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는 이 피보험자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계약자하고 서로 분리해서 봐요. 근데 이 MIA에서는 얘네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보험회사인 보험자 있죠? 보험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배가 내가 이거 1,000원짜리 배다. 이거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자, 근데 이거 우리 기준에 따랐을 때에는 1,000원이 아니고 뭐 9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방금 보험을 평가한 거죠. 보험 가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보험자는요, 이 보험 가액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보험 가액 900원짜리인데 이게 100% 전손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금액을 지급해 줄 거냐, 그거를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900원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100% 손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800원까지만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금액을 달리 쓴 거예요. 얘를 보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100% 손해가 발생하더라도요, 피보험자는 800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배가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서 뭐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고 보험증권도 오고 그래서 보험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항해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항해를 하다가 이게 배가 망가졌습니다. 담보 위험에 대해서 50%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아야겠죠. 근데 50%가 손상이 됐잖아요. 이 금액이 50%예요? 이 금액이 50%예요? 이 금액이 50%예요? 이 금액의 50%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칭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보험 가액, 보험료, 보험 금액, 보험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잘 구분해서 보시고, 특히 보험 계약자, 즉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르다라는 거,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인코텀즈 CIP, CIF에 나와 있던 개념인 거죠. 여기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험 계약자가 이 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이 피보험 목적물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목적물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입는 당사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손보상 원칙의 연장선 선생님 얘기죠. 자, 그래서 영문 명칭은 여기하고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자, 1번에 인슈어러, 어슈어러, 언더라이터, 보험자예요.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여기 영문 명칭이 3개가 나오죠. 인슈어러, 어슈어러, 언더라이터. 다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 뒤에 ER이 붙어요. 러로 끝나는 거예요. 러. 2번에 policy holder, 보험 계약자죠. 여기서 말하는 policy는 뭐냐면 보험 증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험 가입한 내용을 보험 증권에다가 쭉 써가지고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줘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보험 증권을 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험 계약자를 policy holde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 형태에 따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CIF, CIP 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은 피보험자가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면 FOB, FCA 이런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이며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왜냐? 매수인이 해상 운송 구간에 본인의 위험 부담에 대해서 이미 물품을 인도받은 다음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 본인이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에 insured, assured. 얘 누구예요, 지금? 피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보험회사는 insurer, assurer, er 붙었어요, 얘는. 얘는 ed가 붙으니까 그걸로 잘 구분을 하세요. 이게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보험 목적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 이익을 갖고 피보험 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기타에는요, 1번에 인슈어런스 에이전트. 우리나라에서는 발달하지 않은 제도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험 중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우리나라에는 없고 유럽에서 발달되어 있다. 뭐 이 대리점하고 중개인 같은 경우에를 제가 조금 더 구분을 해드리자면 그냥 요거는 상식 삼아 알아두세요.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보험회사 있죠. 이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 중개를 해줍니다. 그 핸드폰 가게 있잖아요.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세 군데가 있잖아요. 핸드폰 그 통신사. 근데 그 통신사가 어떤 경우에는 한 군데만 딱 얘기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 S가 있죠. S하고 K하고 L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것만 하는데, 얘네 것만 하는데, 얘네 것만 하는 데를 우리가 중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전트. 근데 그거 구분 없이 세 군데 다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들을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굳이 뭐 구분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에 보험 계약 용어. 1번에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 이 용어들이 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보험 계약 용어 있죠. subject matter insured. 그 다음에 뭐 2번에 보면 insurable interest 나와 있는데 이것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체크하지 않고 그냥 문제로 넘어가다 보면요. 문제에서 subject matter insured가 나왔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게 한 단어인데 subject 따로, matter 따로, insured 따로 이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눈에 익혀두세요.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얘기고 2번에 insurable interest 그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갖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과 그 보험의 목적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다. 3번에 insurable value 보험 가액 피보험 목적물의 평가액.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보면은 1,0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액이 900원이다 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평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보험 평가액.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에 insured amount 보험 금액이죠.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최고 한도액. 아까 전에 이거 전손 나면 얼마까지만 준다고요? 800원까지만 준다고요. 얘가 보험 금액에 해당하는 개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보기에서. 다음 중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최고 손해의 한도는 무엇이냐? 그럼 뭐 골라야 돼요? 이거 골라야 돼요. 이거 골라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최대 보상은 어디까지이냐? 그럼 이제 얘 고르는 거예요. 보험 금액. 그래서 손해의 최고 한도, 보상의 최고 한도.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5번의 클레임, 보험금입니다. 보험 증권상의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보상금이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다음에 6번의 프리미엄 보험료.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해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전. 우리가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험금하고 보험료가 또 많이 헷갈려요. 한글도 헷갈리는데 영문도 사실은 되게 헷갈리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해 두시고, 다음에 7번의 duration of insurance risk,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 개념. 그리고 8번의 duration of policy, 보험 계약 기간, 담보 기간의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1월 5일 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우리가 1월 10일 날 배에 태울 건데 1월 5일 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럼 보험 계약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보험 계약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쭉 가서 1월 10일 날 배에다가 물건을 선적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한 거니까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도착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보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보험에서 선적돼 갖고 출항할 때부터 도착해서 양화할 때까지 보험자가 담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보험 기간은 어때요? 보험 계약이 이때 체결됐으니까 이때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4번에 insured amount, 보험 금액의 범위. 1번에 부보 범위. 계약에 따라 물품 운송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보험 금액과 부보의 범위를 결정하면 된다. CIF 조건의 경우 110% of the CIF invoice value와 같이 insurance amount, 보험 금액을 약정한다. 송장 금액의 10%를 가상한 금액 110%가 최소 부보 금액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CIF를 예로 들었지만 CIP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CIF 또는 CIP 금액의 110%가 최소 담보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10%보다 더 많이 115%로 가입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10%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50%까지를 리밋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150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뭐 120%로 가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2번의 부보의 범위에 따른 보험의 종류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험에 뭔가를 가입하려고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은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물품을 가치가 얼마나 된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험 가액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고, 이게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 줄 거다, 얼마를 한도로 줄 거다라고 하는 게 보험 금액이었어요. 요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보험 금액의 범위입니다. 자, 1번의 부보의 범위 보셨고, 2번의 부보의 범위에 따른 보험의 종류예요. 자, 처음에 full insurance, 전부 보험이 나와 있어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피보험자는 실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액이 1,000원, 근데 보험 금액도 1,000원이래요. 그러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자가 100% 손해를 다 보상해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우리가 전부보험, full insur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under insurance, 일부 보험이에요.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보험 가액은 1,000원인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요. 보험 금액은 900원의 한도에서 지급해 주겠대요.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고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는 비례보상 방식에 의해서 지급받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50%가 손상됐다. 그럼 450원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험 계약자, 보험 가입한 사람, 피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의 손해가 100%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3번에 오버 인슈어런스, 초과보험입니다. 이 일부 보험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되셨으면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초과보험.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큰 경우로서 실손 보상 방식에 따라 지급되므로 초과되는 부분의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 보험 가액이 1,000원이에요. 근데 보험 금액을 1,200원을 책정을 해줬어요. 보험 가액은 그 물품의 가치를 평가한 건데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보다 보험 금액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럼 고의로 사고를 내면은 200원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한 200원만큼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4번에 더블 인슈어런스,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이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결론이 뭐예요?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과보험이랑 중복보험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보험을 한 개만 가입한 겁니다. 한 개를 가입했는데 그 한 개의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준 거고 얘는 2개에 가입한 거예요. 뭐 3개도 되고 4개도 돼요. 그래서 각각 600원씩 이렇게 보험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합치게 되면은 1,200원이 되니까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상받으나 이 경우에도 보험 금액의 합계는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0%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강제적으로 500원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험계약이 하나, 얘는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코인슈어런스, 공동보험이에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해 2인 이상의 보험자가 담보하는 경우로서 보험금액의 합계는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된다. 자, 공동보험은요, 보험가액이 1,000원인데 보험에 또 2명한테 들은 거예요, 보험을. 근데 한 명한테 700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한 명한테 보험금액이 300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 2개 합치면은 1,000원이잖아요. 요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6번에 reinsurance, 재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험 가액, 보험 금액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 뭐 이렇게 어디 항 이런 데 가면은 배가 많이 떠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배들은요, 어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배들인 거고, 실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륙지에 살면서 평생을 한번 보기 힘들어요. 엄청 큰 배.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 크기가 엄청나다라는 것은요, 이 배 값이 마찬가지로 수천억이 된다라는 거야. 엄청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선박에다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한국에 있는 A라는 선박 회사가요, 한국의 보험 회사한테 보험에 가입을 해요. B한테 가서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험 평가액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배가 잘못돼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보험사의 존망이 좀 위태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보험에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국가, 일반적으로는 좀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에다가 다시 보험에 드는 거예요. 재보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고 얘는 보험자. 얘네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가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이자 얘는 보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청구를 하고 얘는 얘한테 청구를 하겠죠. 이렇게 돈 받아서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이 A는 C한테도 보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체결한 계약이 한 개. 얘하고 얘가 체결한 게 다른 한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본인의 피보험 목적물이긴 하지만 얘한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각각 별개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보험증권 및 약관 볼게요. 1번에 인슈어런스 폴리시, 보험증권, 보험계약 성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담보조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 목적물 등이 명시되고 많은 약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뭐 집에 보면은 그 보험증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착자가 집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인슈어런스 클라우즈, 보험 약관, 보험 계약에 공통된 표준적 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인쇄하여 둔 보험 증권상에 각종 약속이나 규정을 말한다. 종류에는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고요. 보통 약관은 약관 가운데 표준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과거에 보셨던 ICC-A, ICC-B, ICC-C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특별 약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ICC-A, B, C에서 담보해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특별하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판적이라든지 도난, 발화, 불착 약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번에 보험계약과 Duty of Disclosure, 고지 의무라고 되어 있고 이 고지 의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의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 내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약간 조금 경계가 불명확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료를 확정하거나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든 사항 중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정해져 있지 않죠? 보험계약자가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정리해가지고 이게 다 이거다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보험회사에서는요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다?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서류를 받아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증을 달라. 그럼 그 자동차 등록증에는요 해당 자동차의 연식이라든지 등록일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3번에 고지 불필요사항.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 고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자, 1번. 보험자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 2번.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굳이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3번에 보험자에 의하여 면제된 사항, 즉 보험자가 스스로 통지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보험자가
이거 얘기해 주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4번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인 담보에 의하여 불필요한 상황. 담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은 고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제3절의 해상위험과 해상손해는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